여러분, 대규모 부실 위험이라 그래서 저축은행을 관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대규모 부실 위험에는 물음표가 달려 있고요. 저축은행 관리한다에는 물음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금융당국에서는요, 저축은행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관리하기 시작했을까요?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전년 대비 3분기 평균 BIS 비율 감소율입니다. BIS라는 게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하는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의 감소율이 1.16%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줄어들면 말입니다. 지급 준비금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행에 저축도 하고 그러죠. 돈을 빌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축한 사람들, 그들에게 내줄 돈이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사실 평균 BIS 비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6%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은 위험한 저축은행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위험한 저축은행이 있겠네. 실제로도 말입니다. 지금 2021년 3분기를 보면 15.45%에서 14.29%로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게 정부가 권고하는 것은 8%입니다. 8%. 8%보다 높기 때문에 아직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8% 이상이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실채권이 높아지는 거 보세요. 부실채권 비율이 3.20%에서 3.75%로 높아지죠. 그 바람에 평균 수익률도 순수익도 140억에서 117억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제가 대규모 부실 위험에 물음표를 달한 게 하나 있었죠. 그 물음표가 왜 달았나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저축은행이 지난 6월 말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10조 8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2017년에 대비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늘은 겁니다. 2017년에 4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배가 늘은 것이 아니라 이게 1.5배가 늘었죠. 1.5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추락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분양은 또 어때요? 지금 4만 가구가 넘어설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분양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축은행이 투자한 PF 대출 회수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부실로. 이게 10조라는 돈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0조 8천억 원이니까 11조잖아요. 전체 말입니다. 저축은행이 자금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2021년 10월 말 현재 95조 5,783억 원입니다. 그럼 10조라는 돈은요. 전체 저축은행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의 10%가 훌쩍 넘는 돈입니다. 10%가. 그러면 이것은요. 시장에 충격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 충격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정부에서도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어. 뭔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저축은행 어느 저축은행이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저축은행이다 정부가 밝히면 그때 바로 거기에서는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크니까요. 2012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느 저축은 A저축은행이 나쁘다 이러면 A저축은행에서 돈 다 뺍니다.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지만 금융당국이 몇몇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테스트. 위기가 왔을 때 이 저축은행이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대주주를 불러서 자본압축을 해라 하고까지 권고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빠르게 움직인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축은행의 사태 또 발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 위험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만약에 사태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좀 늘려주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우리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1번만 하더라도 거의 1억 가깝습니다. 9,550만 원이에요. 독일은 1억 3,700만 원이고요. 호주는 2억이 넘습니다. 2억 2,100만 원이고요. 미국은요 3억이 넘습니다. 3억 2,700만 원. 대한민국도 바로 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금액만큼 지금 저축은행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돈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저축하던 것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 지금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지금 정부에서도 말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PF 대출이 터진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터지고 나서 외양간을 고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외양간이 속아 있을 때 고쳐놔야지 이게 지켜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정부의 발빠른 대응 여기에 필요해 보입니다. 2012년 같은 저축은행 사태가 안 터지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한도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이자까지 만약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4,7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4,700만 원 정도 저축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절대로 많은 금액을 저축은행에 두고 하시는 거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축은행에다가 나는 예금자 보호한도 이상으로 돈 넣겠다 이러면 딱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린 거. BIS 비율. 이거 BIS가 국제결제은행의 줄임말이긴 한데요. 이게 결국은 지급준비율이란 뜻이에요. 내가 저축은행이 얼마나 위기가 났을 때 돈을 내줄 수 있느냐. 이 비율이 지급준비 비율이거든. 이거 8% 무조건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 8% 넘어야 된다고 했고요. 또 하나 부실채권 비율 말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8% 이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3.75%니까 아직까지 위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마다 다 다릅니다. 저축은행마다. 서울에 있는 23곳 저축은행 중에 부실채권 비율이 8% 넘는 곳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보면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보면서 투자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BIS 비율이 8% 이상인지 부실채권 비율이 8% 이하인지 반드시 점검을 해보고 저축을 하더라도 저축했으면 좋겠습니다.